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교통예측 기술과 경로탐색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파트장입니다.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본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제 발표에 이어서 길안내 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재환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4개로 구분하여 현대차 그룹에서 경로 탐색과 교통 예측에 대한 기술을 왜 만들고 있고 각 분야에서 어떤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완성됩니다. 친구와 영화를 보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친구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친구를 데리고 영화 상영 시각에 맞추어 이동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출발해야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의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잠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질문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가져다 쓰면 될 텐데 왜 자체 기술을 개발하느냐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가 고민을 한 결과인데요. 차량 안에는 많은 화면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두고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운전자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의 본 목적은 이동에 있으며 현대차 그룹의 고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저희가 만든 기술을 통해서 주유소를 들러 친구를 데리고 영화관에 11시까지 가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9시에 출발을 해야 하고 친구에게는 10시쯤 데리러 간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예상대로 된다면 10시 10분 영화는 무사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내비게이션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정확한 주행시간, 정체를 회피한 빠른 길 안내가 핵심이며 아울러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이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보다 똑똑한 이동 환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페이지는 서울시와 선행 연구를 진행했던 항목과 하고자 했던 항목 일부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예측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던 출발 시점, 교통 정체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경로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시 50분에는 출발 시점에 가고자 했던 도로에 정체가 발생이 됐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초의 경로가 적절한 경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정체였던 구간이 원활로 바뀌기도 하죠. 결국 최종적으로 적당한 경로는 이렇게 구성될 것입니다. 보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통 상황이 원활했다가 정체가 되기도 하고 정체였다가 원활로 바뀌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교통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도착 시각을 맞출 수도 없고 정체를 회피한 쾌적한 경로로 주행하도록 도와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통 예측 기술 개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상식 수준에서 교통 예측에 필요한 사례나 상황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추출하고 있고요. 키워드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거나 시뮬레이션 결과 효과가 가장 좋은 팩터를 선택하여 교통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합니다. 다만 통계적 수학적 해석 결과가 명확하지만 연산량이 많은 경우에 하나여 딥러닝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사례 위주로 각 단계에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키워드 수집의 시작은 경험이나 사례 위주로 의견을 모읍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간대에 교통정체가 발생하는지, 요일에 따른 교통 변화가 있는지, 그 외에도 날씨나 특정 시즌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 형태가 다르다는 의견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출된 키워드 중 교통예측 모델에 사용할 팩터를 추출할 때에는 주로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만 간단한 딥러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팩터를 사용할지 결과를 확인하고 추출하기도 합니다. 본 장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참값으로 가정하고 각 팩터로 만들어 본 예측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계산해 본 결과인데요. X축은 속도, 연결 도로 상태, 날씨, 시각, 사고 공사 정보로 후보 팩터이고 Y축은 실시간 속도 대비 실시간 속도와 예측된 속도 간의 오차에 대한 비율입니다. 여러 학습 방식으로 예측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였는데 타임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을 팩터로 넣었을 때 큰 폭으로 MAP, 즉 오차값은 큰 폭으로 줄고 게인, 즉 데이터 변별력은 큰 폭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요일을 추가하였을 때 점차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밤에는 전국이 원활하고 낮에는 곳곳에 정체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식적으로 자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증명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놓쳤거나 새로 발굴해야 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요일과 시간대에 의해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교통 흐름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됩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지, 수집된 정보에서 어떻게 대표값을 뽑을지, 어떤 정보를 이상치로 볼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영역부터는 엔지니어로서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수집 주기별로 만든 예측 교통 정보를 구성하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상세히 점검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적정 주기를 정해야 합니다. 12조로 만든 정보는 무의미한 교통 흐름이 자글자글하게 보여지게 되고 20조는 자글자글한 교통 흐름이 줄었으나 여전히 무의미한 교통 변화가 존재합니다. 52조로 만든 교통 정보는 흐름의 변화를 거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6조 데이터가 불필요한 교통 변화를 무시하고 선명한 교통 흐름만 표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보의 수집 주기는 26조로 정의하였습니다. 대표값을 산출하는 방식 역시 기존에 놓친 것이 있는지 새로 발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표값 산출을 중앙값을 활용할지 평균값을 활용할지 정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중앙값은 데이터 분포에 따른 특징을 표현하고 이상치 제거에 적절하여 중요한 대표값 산출 방식 관련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서울 시내 교차로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구간은 신호등이 존재하여 속도의 분포가 적색 신호에 걸린 차속과 걸리지 않은 차속 두 가지로 분포가 나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의 X축은 시간의 흐름, Y축은 교통정보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중앙값으로 산출한 속도이고 녹색은 조합평균으로 산출한 속도이며 회색 점은 실제 주행한 차량의 차속입니다. 보다시피 빨간색 그래프는 수집된 차량의 차속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에 따라 크게 튀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을 대표하는 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일부 데이터를 제거하고 중앙값으로 산출한 속도인데 이것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페이지는 서울 시내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입니다. 이 구간은 진출대기 행렬에서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과 본선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이 겹치는 구간인데요. 이러한 공간적인 특징으로 해당 구간을 원활하게 주행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값을 활용하게 되면 차속 분포가 많은 원활한 속도 위주로 교통정보를 가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통정보를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 결론을 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계적 기법으로 교통정보 예측한다는 것은 평소의 교통 상황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와 다른 교통 흐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데이터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정보로 인해 정보의 왜곡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은 평소에는 쭉 원활한 구간인데 특정 날에만 정체가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 녹색 선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원활한 교통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제거하여 데이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녹색 선만 제거했을 때 표준 편차가 2.9인 반면 포함한 경우는 23을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케이스는 교통 흐름이 패턴화되지 않았으나 점차 교통 정체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해당 구간의 교통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경우가 13.9이며 1주 전 데이터 또는 6주 전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신 교통 상황에 가중치를 주도록 6주 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렇듯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조합을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상치 정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교통 예측 방식 관련하여 CNN 방식으로 실험적으로 연구 중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전방 도로가 막힐 경우 연결된 도로로 정체가 전파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고속도로의 속도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정체도에 따라 이미지로 변환하였습니다. 입력값으로는 최근 2시간 동안의 한 개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 정체도 이미지 정보이고요. 출력으로는 5시간까지의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 정체도에 대한 이미지 정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방식을 활용하여 교통정보 예측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대상은 나들이 시즌으로 매주 교통 정체도가 다른 시점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X축은 시간의 흐름, Y축은 교통 정보입니다. 상단의 그래프는 통계적 기법으로 예상한 교통 흐름인데 갈색 선이 실시간 속도, 분홍색 점선이 패턴 속도입니다. 5월 8일은 통계적 기법으로 예측한 정체 시점보다 늦게 정체가 해소되었고요. 5월 15일은 예측보다 교통 정체가 빠르게 해소되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는 딥러닝 방식으로 교통 흐름을 예측한 결과인데 분홍색 실선이 실시간 속도, 회색 점선이 패턴 속도이고요. 딥러닝으로 예측한 속도는 여러 색깔로 표기된 선입니다. 결과적으로 패턴 속도보다 딥러닝으로 예측한 속도를 다소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장표는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예측 품질 결과인데요. 통계적 기법의 교통 예측 방식과 여러 방식의 예측 정확도를 포함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는데 다른 방식보다 딥러닝 방식이 대체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5분 후, 10분 후 최대 5시간까지 예측했을 때 정확도 평가 결과입니다. 딥러닝으로 예측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 5시간까지 MAP 10% 미만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별 예측 정확도를 보시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통계적 기법의 예측 오차가 큰 편에 비해 딥러닝 방식을 활용했을 때는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A-스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A-스타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비용이 가장 낮은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다만 거리 가중치를 두어 목적지 노드 방향으로 탐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로 탐색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는 것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은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 탐색은 현실 세계의 정보를 가상 세계로 투영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현실 세계로 재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가상 세계로 투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누락되고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교차로에서의 회전 코스트를 개발했던 사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탐색에 쓰는 지도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크에 대한 코스트는 교통정보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노드는 점으로 되어 있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드 코스트를 시간이나 속도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우선은 커넥티드 카로부터 수집되는 위치 기반 데이터를 보관하고 커넥티드 카가 교차로를 통과한 시간 그리고 교통정보로 계산한 시간 간의 오차를 추출합니다. 교통정보로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속도나 시간을 구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차를 교차로에서 발생한 시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와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차값 간의 회귀 분석을 통해 회전 코스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들여다보면 커넥티드 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동안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시간의 오차를 본 장표의 그래프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교차로별로 길게는 35초까지도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페이지의 그래프 X축은 교차로 구간을 교통정보로 계산한 시간이고 Y축은 실제로 커넥티드 카가 해당 교차로를 지나간 시간과 교통정보로 계산한 시간 간의 오차입니다. 검은색 점은 모든 커넥티드 카로 계산한 오차값의 분포이고 파란색 선은 이것에 대해 회귀 분석 모델을 생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회전 코스트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평균 주행시간 오차가 4분 이상 개선되었고 주행시간 오차가 5분 이상 발생하는 케이스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시간 오차 분포 그래프를 보면 붉은색 점이 개선 후의 오차 분포인데요. 안정적으로 오차값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실제 개선된 사례입니다. 양지역 교차로에서 교통정보만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15분가량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신규 회전 코스트 적용 시 2분 정도의 오차 정도로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로 탐색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새로운 니즈는 다양한 채널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센터로 수집되는 니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보관하고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문제는 상담원 센터로 접수된 이슈는 한 달에 10에서 20건인데 이것이 실제 필드에서의 고객 니즈를 대표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접수된 니즈와 유사한 케이스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대 추출합니다. 300만 대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접수되는 고객 니즈는 무척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통 정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무조건 짧은 길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많은 수의 실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니즈를 찾아서 일반화하고 로직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접수된 고객 니즈 중에 고속도로 위주 경로에 대한 필드에서의 니즈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 지역 간의 이동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인천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가 막혀서 국도로 우회하는 경로를 제공하였을 때 늦더라도 1회 이상 고속도로로 주행한 케이스가 14에서 40%였고 5번이나 이탈하여 고속도로로 재진입한 경우는 거리가 가까운 서울, 인천을 제외하면 7에서 11%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고속도로 위주의 경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직 역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톨비에 대한 민감한 케이스를 더 발굴하였고 이에 고속도로 위주 경로와 무료도로 위주 경로, 경제 경로를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환경차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확대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최근 수소 전기차에 관한 건인데요. 아직은 수소 충전소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전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소 충전소 주변의 혼잡도를 우리 커넥티드카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 검색 시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전 대기 시간을 줄여드릴 수는 없지만 충전소 대기 차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예전보다 충전 인프라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충전소 보급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에 도착지까지 전기 충전량이 넉넉하지 않으면 크게 늦게 도착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충전소를 들러갈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하는 로직을 개발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기별 실시간 상태 정보와 교통 정체도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적절한 충전소를 경유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 주행 가능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적절한 충전소를 추천하고 있고 상세 정보를 보면 충전 가능한 충전기가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다소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 탐색과 교통 예측 기술에 대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 몇몇 공유 가능한 사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여 많은 분들께 만족스러운 이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환 연구원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관한 더 다양한 것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팀 이재환 연구원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중 하나인 커넥티드카 서비스 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초창기 커넥티드카 서비스 앱의 모습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앱의 모습,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 N앱까지 말씀드리며 향후 커넥티드카 서비스 앱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앱이 개발되기 전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단순히 차량에서 길 안내를 하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차는 잘 가고 안전하게 고객을 케어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점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현재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또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게 많아졌죠. 이에 발맞추어 2012년 3월 처음으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용 스마트폰 어플인 블루링크 유보가 출시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앱은 이동통신사 CCS 센터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기능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사용자의 니즈가 차량 상태를 조회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량의 환경을 나에게 커스터마이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배경화면을 설정하거나 카카오톡에서 나의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듯이 말이죠. 저희는 이와 같은 트렌드에 맞춰 사용자별로 자신만의 성향을 차량에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본격적인 개인화 서비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는 디지털 액자와 프로필 이미지 설정 기능입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커넥티드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뒤 서버에 업로드하면 업로드한 이미지를 전석, 후석 또는 분할 화면의 배경 이미지로 설정이 가능하며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정과 데이터 동기화입니다. 사용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에 계정과 로그인이라는 개념은 필수입니다. 당사 계정 체계가 도입되기 전 커넥티드 앱에서의 로그인은 차량 전화번호 기준의 로그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한마디로 차량 중심의 서비스밖에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2019년 개인화 서비스 시작 전 당사의 계정 체계가 도입되면서 스마트폰 앱에서도 기존 전화번호 로그인 체계에서 벗어나 OAuth 2.0 어세스 토큰 기반의 로그인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계정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차량에서도 프로필 계정 연동이라는 것을 통해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용자 특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앱에서의 로그인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증 토큰의 도입을 통해 서드파티 계정과 연동하여 아이클라우드, 구글 캘린더의 정보를 불러오는 서비스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동기화입니다. 스마트폰의 특정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하면 이 변경사항은 해당 계정에 로그인된 모든 차량에 즉시 동기화하여야 합니다. 마치 아이폰에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기라면 하나의 기기에서 메모나 캘린더 일정을 등록하면 모두 동기화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앞서 설명드린 개인화 서비스 중 프로필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커넥티드 앱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하면 이 계정으로 연동한 모든 차량의 프로필은 내 계정의 프로필 이미지로 동기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량은 스마트폰 기기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 동기화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째, 차량은 스마트폰 기기 대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동기화를 많이 하려면 결국 자주 서버에 있는 정보를 조회하여 변경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적이니 가장 적은 조회 횟수로 데이터 동기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둘째, 차량은 모바일 기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시간은 전원이 오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를 하려면 부팅 시점에 한꺼번에 수행하던가 혹은 SMS 패킷을 통해 모뎀을 웨이크업, 차량 부팅 온을 시켜서 동기화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웨이크업 시에 너무 많은 동작을 수행하면 배터리 소모량이 늘어서 차량의 방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트레이드오프 요인이 있습니다. 셋째, 차량의 내비게이션 부팅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차량의 시동은 운행의 주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최대한 빠른 내비게이션 부팅 속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팅 시점에 데이터 동기화를 전부 수행하게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부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 차량은 모바일 기기와는 다른 서버 통신 트래픽 특성을 가집니다. 모바일 기기는 일반적으로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 패턴이 균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은 보시다시피 차량 운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또는 낮 시간에 그 트래픽이 몰려 있습니다. 새벽에는 급격하게 트래픽이 떨어지죠. 동기화 트리거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정 시간대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트래픽이 몰리게 되고 이는 서버의 부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동기화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서버와의 통신 횟수는 최대한 줄이며 부팅 시점에 수행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최대한 줄이고 일회 통신에 있어 페이로드를 최소화하고 ACC가 오프되는 시점에의 웨이크업 동작 및 동작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스마트폰 앱에서 데이터를 편집한 경우 이 델타 데이터를 해당 계정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의 프로파일로 로그인된 모든 차량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버는 이 조회된 차량에 모두 SMS 패킷을 전송하여 모뎀을 웨이크업시키고 데이터 변경이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이때에는 변경된 델타 차분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않고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이벤트 노티만 알려줍니다. 차량은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다시 슬립에 들어가게 되죠. 이 시점에 원본 데이터를 받아 적용하면 웨이크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작만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동이 켜지면 이때 변경되었다고 인지한 데이터들을 서버로부터 실제 델타 차분 데이터를 받아 적용합니다. 변경점이 없는 데이터들은 동기화 동작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팅 시점의 백그라운드 동작을 최소화합니다. 물론 SMS 수신이 실패한 경우를 대비한 여러가지 백업 동작들을 통해 동기화를 추가로 수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량에서 데이터 편집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델타 차분 데이터만 전송합니다. 물론 서비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차량이 오프되는 시점에 이러한 동작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차량에서 데이터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시동이 켜져 있을 때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이는 차량 시동이 오프되기 전까지는 서버와 차량 간의 데이터 어싱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트레이드오프 요인으로 감안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과 서버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당사 차량과 서버 간의 통신 프로토콜 개선 등을 통해 완벽한 동기화를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좀 더 나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차량에서의 경험을 고객이 스마트폰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차량에 저장되어 있던 음성 메모를 고객의 스마트폰 앱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차량에서 생성한 음성 파일을 서버에 전송하게 되면 이는 카카오 음성인식 서버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이 되며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는 사용자 계정의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커넥티드 앱에서 개발을 진행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21년도에는 현대 N앱을 출시하여 고성능 차량에서의 주행 경험을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고성능 차량 전용 앱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시장의 고객의 모수가 너무 적고 고객들의 니즈가 워낙 너무 다양해서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당사의 N차량 종수가 확대되고 고객들의 층이 두터워지는 만큼 앱의 출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 간단하게 영상 자료를 통해 현대 N앱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나의 주행 기록을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베스트 랩과 비교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행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주행했던 동영상도 함께 첨부하는 기능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랭킹 확인을 통해 N 사용자 사이에 나의 순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점점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원격 제어, 상태 확인, 개인화 서비스를 넘어서 스마트폰 앱에서는 더욱 다양한 CCS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상과 같이 컨시어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험실 형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격 제어 시에 날씨를 고려하여 온도값을 제한하는 스마트 공조, CCS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바이오 인식 설정 제한 등을 하는 데 그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CCS 앱은 2012년 최초 런칭 이후에 340만 가입자를 달성하였으며, 국내를 넘어 인도, 유럽, 러시아, 브라질 등 여러 글로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에서 서비스하였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차 구매 이후 운전 중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차 밖에서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CCS 앱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